예,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5일 한홍구 TV 역사통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신영복 선생님 저 10주기예요. 그래서 그 행사에 참석하느라고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미리 녹화를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뭐 댓글 읽어드리거나 뭐 혹시 질문 나오면 거기 답변 못 해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예. 뭐 다 뉴스 보셨겠지만 국민의힘이 이름을 또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당명을 뭐 공모한다고 하는데 저는 또 바꾼 당이었던가. 그래서 이제 하도 많이 바꿔서 사실 뭐 제가 농담으로 몇 번 뭐 얘기를 했었죠. 현대사 전문가나 뭐 정치 전문가들도 이게 당명이 하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거를 제대로 다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거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희극적인 일. 그리고 뭐 이렇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또 당명을 만만치 않게 많이 바꿨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뭐 살다가 이름을 바꿀 수가 있죠. 또 옛날 딸만이 낳는 집에서 딸 이름 아무렇게나 함부로 화난다고 또 딸이라고 이제 아무렇게나 지은 적도 많고, 또 말년이 끝년이 뭐 이제 그런 거 이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름에 대해서 상당히 놀림을 받거나 불편했던 분들이 개명을 하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개명을 2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명이 여러 개인 사람들. 두 가지입니다. 사기꾼 아니면 독립운동가입니다. 백범 선생도 어렸을 때 김창암이었다가 김창수였다가 김구로 바꿨는데 거북구자로 돼 있었다가 그건 또 9구자로 바꾸셨죠. 이름을 우리 독립운동가들 중에 이름을 한 가지 이름을 쓴 분도 있지만 뭐 활동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자기 신분 세탁을 할 때, 그러니까 예컨대 최태민이 그 본명이 몇 개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최태훈도 있었고, 이게 오래되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도사하고 그럴 때 이름하고 그러니까 술사라고 해야 하나 법사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유명한 남자 무당이었죠. 남자 무당이었다가 그 이름을 바꿔서 최태민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바꿨는데, 어떤 검사가 얘기한 게, 이름을 2번 이상 바꾼 사람은 99% 사기꾼이다. 뭐 지금 요즘은 독립운동가는 없으니까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국민의힘이 또 바꾼다고 그래요. 얼마 됐냐 했더니 5년. 5년이면은 비교적 길게 간 거 아닌가? 평균은 간 것 같습니다. 평균은 간 것 같은데, 뭐 영국의 보수당은 거의 200년 가까이 됐죠. 한 180년 됐을 거고, 미국 공화당도 한 200년 가까이 된 것 같고, 뭐 일본의 자민당, 우리 한국의 민자당을 세울 때, 민주자유당을 만들 때 일본 자민당이 그때 55년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뭐 자민당은 계속 그 이름을 쓰고 있죠. 그런데 55년 집권이 아니라 55년 체제니까 집권은 몇 년을 했나? 35년 그때 35년밖에 안 했었나? 예, 근데 이제 민자당을 만들었던 게 90년이니까 벌써, 아이고야, 36년이 됐네요. 일제 36년만큼의 기간이 지나가 버린 거네요. 아이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수당이라는 게 뭘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의 보수당은 지 이름도 지키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픽업하면 이름을 바꾸는데, 어떻게든지 이렇게 이게 이제 신장 개업을 하는데, 그러면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이름만 바꿉니다. 이름만. 똑같은 주방장에 똑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음식 맛에 꾀죄죄한 지저분한 주방에, 솜씨 없는 주방장에 내놓은 것, 정말 말라 비틀어진 먹을 수 없는 음식 내면서 간판만 바꿉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이제 바꾸는데 더 뻔뻔해지고 더 극악스러워진 것 같아요. 이번에 특징 뭔지 아십니까? 무릎도 안 꿇었더라고요. 무릎도.
전에는 당 바꿀 때 다들 나와서 큰절하고 쇼쇼쇼하고 무릎 꿇고 그러는데 이번에 무릎도 꿇지 않고 다만 그러니까 임박한 선거를 앞두고 이제 저 국민의힘 갖고는 표를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러는데 선거 임박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선거에서 깨지고 난 다음에 바꾸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아예 국민의힘의 공중분해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6월달에 또 지방선거가 있죠. 다가오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당명을 바꿨는데 우리 역사 속에서의 어떤 이 당명 개정 위장 신장 개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뭐 장동혁이가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머리만 숙였어요. 비상계엄이 잘못된 수단. 그런데 비상계엄 자체를 그 깊이 사과했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오히려 친윤 윤어게인 그런 입장에서 그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는 단절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단절해라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안 하고 버티다가 마지못해서 이제 이름만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데 전 안에서 국민의힘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뭐 당명 개정 찬성이 68%가 나왔고 이제 8번째 이름이 나오나 8번째는 아마 그 민자당부터 씌어서 그러죠. 이제 하여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새 당명으로는 자유보수당 대 자유국민당.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당명 개정에 국민들 참여하는데 뭐 1등 추천이 내란의 힘이다. 국민의 암이다. 뭐 국민의 짐도 있었고 또 재밌는 것 중에는 윤식당은 어떠냐.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저 인기 프로 이름을 따서 윤석열이 밥 먹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었으니까 윤식당 뭐 그런 이름도 나왔고 저는 또 바꾼당. 그거고 이제 뭐 바꾼당 또 바꾼당 또 바꾼당 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당명에 따른 일화가 이제 지금은 그 제약이 풀렸는데 옛날에는 과거에 있었던 정당명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신민당 70년대 70년대 전통 야당이 신민당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명칭을 80년대에 못 쓰게 하니까 그 꼼수 뭐 어쩔 수 없는 꼼수죠. 꼼수를 부린 게 신한민주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약자로 신한민주당이니까 그래서 신민당이라고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새 당명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자유란 말을 이제 계속 집어넣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그를 겪고도 당명에 이것을 넣을까 국힘 향한 싸늘한 시선. 그래서 자유자를 꼭 집어넣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자유당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주자유당 뭐 그러고 이제 자유한국당 이번은 또 뭐 뭐 하도 당명을 그 여러 개를 썼기 때문에 뭐 장명하기도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당명 그 이름을 대공모하는데 국민 대공모전 때 자유한국당 갖고 공모했다가 한번 또 웃기는 일이 있었죠. 그건 뒤에 살펴보기도 하고요. 신장기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99년이나 뭐 2000년 그쯤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얼마 안 돼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아주 잘 만든 영화는 아니었지 싶은데 그래도 뭐 그냥 낄낄댔습니다. 그 중국집에 맛있는 중국집이 옆에 큰 중국집이 생겼는데 이게 원래 중국집 이름이 중화도였나? 뭐 하여튼 거기가 어떻게 하느냐? 인육을 넣은 그 사람 고기를 넣은 짜장면을 만들어서 파는. 그래서 인육을 우리 어렸을 때 괴담으로 그런 게 많았죠. 아주 고기만두가 엄청 맛있는데 그 집이 사람 고기를 쓴다더라. 뭐 이제 하여튼 그런 괴담이 많았는데 그런 괴담을 갖다가 짜장면에다가 보통 전통적으로는 만두에 그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짜장면에다가 넣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코미디가 있었는데 이 신장기업 여기 이제 약간 좀 호러 코미디를 표방했는데 그렇게 무서웠던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호러인지 코미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동혁이라는 자가 당명을 바꾸겠다고 하는데요. 이제 당 대표는 사과를 안 하니까 이
계엄사죄하고 윤과 단절하겠다고 90도 허리 숙인 국힘 소장파가 25명 있었다. 이러더니 뭐 이렇게 뭐 개별적으로 또 사과하고 해서 40명? 그러니까 국힘 의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90 몇 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절반 가까이가 그 사과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반틈은 또 안 하고 버티고 있고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떨어져 나와서 당을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보죠, 진짜 뼈를 깎는 각오를 호소한 그래서 장동혁이가 이제 뼈를 깎는다고 했는데 의원들 44명이 사과한 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뼈를 깎는다고 했는데 그 뼈를 어찌나 많이 깎았는지. 그 앞에서도 매번 사과할 때마다 무릎 꿇고 뼈를 깎는다고 했는데 진짜로 뼈를 깎았으면 뼈가 남아나질 않죠. 이제 연체동물이 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문어하고 멸치하고 싸울 때 멸치가 문어한테 호통치는 게 그거 아니야. 예,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야. 문어는 아무리 뼈를 깎고 싶어도 뼈를 깎을 수가 없는데 뭐 문어나 쥐네나 그런 것들이 뼈를 깎는다고 하니 이게 뭐 어디 믿겠습니까? 깎을 뼈도 없는데 뼈를 깎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국은 1844년이니까 보수당이 만들어졌으니까 200년 됐고 미국 공화당이 1854년이니까 여긴 그 170년 된 거죠. 일본 자민당은 55년이니까 여기 한 70년 된 거고. 근데 우리는 자유당이 9년 갖고, 그러니까 공화당이 17년 갖고, 민정당이 9년 갖고, 민자당이 5년, 신한국당 2년. 한나라당이 평균 올려준 거예요. 15년을 해갖고 한나라당이 15년을 갔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5년,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3년, 미래통합당은 1년도 못 갔고. 자유한국당이 만들어져서 5년 버텼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있는데 한국이 이렇게 정당이 자주 바뀐 거는 독재자가 교체될 때마다. 그러니까 이념으로 뭉친 게 아니라 개인 중심의 이익으로 뭉쳤거든요. 이권으로 뭉치다 보니까 그 이권의 중심이 흩어질 때마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당 이름도 바꾸게 되고 신장 개혁을 끊임없이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그 보수 세력 어떤 하나의 뭐 지켜야 할 이념이라든가 가치가 있는 정당이 아니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걸로 똘똘 뭉쳤던 당이 그 이름 갖고 그 구조 갖고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래도 여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해창이는 대통령을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그 영향력이 있었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다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와서는 홍준표, 황교안, 김종인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 이제 집권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윤석열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경량급이 돼가는 거죠. 장동혁이는 어때요? 홍준표, 황교안보다도 체급이 낮지 않나요? 황교안은 그래도 총리라도 법무장관이나 총리라도 지냈죠. 장동혁은 판사하다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며칠 전에 한동훈이가 걔인데 스텝이었어. 나 시다반이야. 뭐 이제 그 스텝 시다반이라는 말하고 약간 뜻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한 거죠. 한동훈이가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해서 아마 역대 야당 대표 중에서는 최약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또 들리는 얘기로는 뭐 대통령 꿈은 또 오지게 꾸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갈팡질팡하고 아마 그 역할이 뭐냐면은 이 장사 지낼 때 무덤 파는 사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곧 국민의힘이 장사 치르게 되지 않을까. 한국의 보수 세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보수 정치 세력, 의회 내에서 일정한 지분을 갖고 나름대로 그 헌법의 틀 안에서 작동하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2024년 총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정당이었습니다. 망언하는 사람들 잘라냈고 5.18 같은 거 그 망언하는 사람들 잘라냈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가 계엄 그 가동을 하면서 뭐 저 김영석이 안 친다 뭐 저 그 각종 과거사 관련 뭐 이제 또는 그 역사 교육 관련 그런 단체 이상한 놈들 안 치고 뭐 그러면서부터 조짐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 윤석열 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막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계엄 해제에 뭐 거의 18명인가 빼놓고는 참여를 안 하고 뭐 이제 하여튼 탄핵에 그 반대하고 탄핵에 동참한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서 사실 간신히 탄핵의 강을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하여튼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자, 이 한국 보수 정당 발전서 이거는 이 그림이 복잡해 왼쪽 그림 복잡하고 글씨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근데 민주공화당에서부터 시작했죠. 하나 더 있어야죠. 자유당도 있어야죠. 근데 이제 자유당 또 한민당이 만들어지는 그거까지 넣으면 또 계보가 워낙 복잡해지니까 민주공화당에서부터 끄는 것 같아요. 한 곳에다가 집어넣으려니까. 그랬고 이게 이제 간단히 정리한 게 90년 2월이었고 95년 벌써 5년 만에 한지붕 세 가족이 이게 삐그덕삐그덕거리니까 신한국당으로 바꿨고 97년 11월 그러니까 IMF가 오고 또 김영삼이 그러니까 11월이면 IMF가 오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한보 사태 나고 김영삼 그 아들 김현철이가 구속되고 그렇게 되니까 저 이름 갖고 김영삼 색깔 갖고는 선거 치를 수 없다 해서 김영삼 지우개에 나서서 이회창이가 한나라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2번 연속 치고 이명박이는 뭐 시종이랄까요? 이 당명 바꾸는데도 몇십억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 이름을 바꾸지 않고 한나라당을 그냥 써서 이걸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가 등장할 때 그 이명박 색깔을 지우느라고 그 새누리당이 돼버렸고,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탄핵당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됐고, 자유한국당 갖고 이제 끌고 나갈 수 없으니까 2000년 총선 앞두고 미래통합당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뭐 깨지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으로 바꿔서 이렇게 오다가 탄핵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때 당이 해체되는 게 맞을 텐데 하여튼 바꿨습니다. 뭐 내란 정당으로 해체한다 만다 그러니까 말만 무성한데 이제 진행은 되고 있지 않는데 하여튼 자구책이라고 내놨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명 변천 이렇게 쭉 왔고 자유한국당에서부터 이제 여기 보면은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을 거쳐서 여기서 이제 세 칸이 더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곧 국민의힘이 사라지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을 만들 땐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이 많았던 명칭들 중에서 별로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았고 통합 안 했고 자유는 뭐 가진 자들의 자유만 있었고 그래서 정말 이름하고 이제 영 달랐었는데 국민의힘은 그래도 힘을 숭상했다는 점. 계엄령으로 힘을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계엄이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 참칭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해체 직전 이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정체성도 없고 인물도 없고 조직도 없고 전략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근본적인 혁신 없으면 소멸될 것이다 그러는데 소멸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살아나지 못하고 천천히 죽는 거. 아마 주변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정당으로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남기는 거죠. 파괴하고 재건을 해야 하는데 그럴 놈도 없는 겁니다. 여기 그럴 놈도 없는 게 국민의힘 솔직한 모습이죠. 뼈를 깎는다고요? 깎을 뼈가 남아 있나요? 네, 과연 그래서 김기현이가 등장을 해서도 뼈를 깎는
뭐 그런 얘기를 국민의힘 초기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더 올라가서 자유선진당, 그러니까 김종필이가 2004년도에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은퇴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자민련 떨거지들이 만든 게 자유선진당이고, 자유선진당의 대표가 심대평이라고, 이번에 심우정인가요? 윤석열 지기현이가 윤석열 봐줘서 풀려났을 때 즉시 항고 안 했던 검찰총장, 잡혀 들어가야 하는데 뭐 수사를 안 하고 미적미적 되고 있죠. 심우정의 아버지가 심대평이고 자유선진당을 만들었는데, 자유선진당이 이제 하여튼 참여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위험해지면은 이제 늘 무릎을 꿇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무릎 꿇는 쇼조차 안 한 거예요. 새누리당이 2014년 6월 1일,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 반 지난 다음입니다. 그때 이제 지방선거가 있을 때 선거 판세가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수조는 그때 왜 광화문까지 올라와서 그러니까 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거기 세월호 어머니들이 옆에 와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아무 반응도 없더니 이제 와서 니들이 뭔데 도와달라고 하느냐. 이거 어머니들이 여기 손수저에 대해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2016년 총선 때 이 총선이 굉장히 놀라운 총선이었죠. 언론에서는 대체적으로 박근혜 당이 이길 것이다. 박근혜가 그때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2015년 말에 국정교과서 밀어붙이겠다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시민사회가 우왕좌왕하면서 그거 막는데, 조금 느낌이 시민사회가 그때 이제 좀 국정교과서 해도 너무한다 해서 좀 결집이 되기 시작하는. 제가 그때는 일선에서 참 열심히 뛸 때인데, 그러니까 사실 좀 외롭다고나 할까 그랬는데, 국정교과서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구나. 제가 이제 막 반헌법 시작하고 반헌법이 본격화 돼야 할 그 무렵이었는데, 그때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걸 느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총선을 들어갔는데, 총선에서는 일반적인 예측이 박근혜가 압승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우려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야, 이거 박근혜가 개헌선을 넘기면 어떡하지? 3분의 2 이상을 해갖고 200석 넘어버리면은 개헌까지 해서 장기 집권을 할 텐데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대개 언론 예측이 박근혜가 제1당이 될 것이다. 박근혜가 이기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았고, 얼마나 큰 차이로 이기느냐였는데, 그때 이제 밑바닥에서는 선거를 직접 치르는 사람들은 좀 분위기가 다 이상하다 하는 걸 느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새누리당에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대구에서, 그러니까 대구라면은 쟤네들 텃밭 아닙니까? 거기 걔네들이 무릎을 꿇고 쇼쇼쇼를 했습니다. 요거 사진이 작아서 좀 안 보이시는데, 크게 보면은 여기 이제 보면 추경호도 있는데 추경호가 잘렸어요. 요 사진에는 요 옆에 있는 게 추경호고, 곽상도고, 이인선은 누구냐면은 윤석열이가 왜 누굽니까, 명 누구예요? 그 사람한테 꽂아주라고 한 그 사람이고, 그다음에 조원진이 지금 나와서 자유공화당인가 자유통일당인가 그거 하고 있고, 최경환이 그 옆에 김문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얘네들 무릎은 선거 때만 이제 꿇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건 아마 바닥 민심이 이상하다 하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큰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거는 뭐냐면은 2017년도에 대선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
그 압승을 거두고 당선이 됐고, 그리고 1년 뒤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뭐 그때도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어요. 선거 역사상 최악의 참패. 아마 경북하고 대구 빼놓고 아마 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랬더니 여기 가운데 이제 뭐 김성태죠. 김성태를 비롯하여 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뭐 다 짜고 나왔나 봐요. 넥타이는 풀르고 나와라. 그래서 넥타이 맺는 자가 한 명도 없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와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무릎을 꿇는, 우리 진짜 꿇는 거야 하고 뒷줄은 꿇지도 않고 그러고 있네요. 이건 추경호 같죠?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때 무릎을 꿇었었고요. 그리고 예, 그때가 보니까 부울경까지, 그러니까 아마 부산 대구 대구 경북 빼놓고는 다 이제 전부 저 민주당이 장악을 하는 그런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부울경까지 민주당이 압승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신장 개업을 한다고 하는데 신장 개업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유승민이 나와서 신장 개업을 한번 했었죠. 바른정당이란 걸 만들어 갖고. 그런데 별로 득표율도 생각만큼 얻질 못했고 배신자 프레임을 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이번에도 대선에 못 나왔죠. 그리고 그러니까 한동훈이도 나갈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무슨 뭐 굉장히 콘서트도 크게 하고 뭐가 되는 것처럼 떠들지만 사실은 자유한국당 밖에 나가면은 뭐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을 만드는 게 그렇게 그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저렇게 돌돌이나 하고 무슨 기타나 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징징대는 어린이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이게 한국 정당사에서, 그러니까 그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있는 게 떨어져 나올 사람들이 떨어져 나오지도 못하는, 밖에 나가면 춥다. 그리고 데리고 나갈 만한 지도자도 없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동훈이는 유승민이보다 더 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도 더 적고, 유승민은 그래도 국회에서 몇 년을 거쳤고 선거도 몇 번 치러보고 했는데 한동훈이는 선거 치러서 참패한 거 아닙니까? 한 번 선거 치러서 참패했고, 그리고 이제 그날 뭐 국회에 들어서 그 계엄령 잘못됐다. 그거는 잘한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한덕수하고 같이 한한정거, 아이고 우리 한가득 얘기했다. 참 그 창피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러고 있다가 완전히 이제 뭐 그 스타일을 구겨버렸죠. 그래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역대 정당을 보면은 신당 만들어서 성공한 거는 신민당, 이게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신민당이 대성공을 거둔 건 전두환의 그 내란, 그리고 광주학살, 그리고 인위적으로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두 거물을 정치판 바깥으로 쫓아냈죠. 이 선거에는 김대중, 김영삼이 복권이 안 돼서 직접 나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김영삼, 김대중이 진두지휘하는 판에서, 그러니까 이 돌풍이 불었던 겁니다. 이 돌풍은 예상 밖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김대중 대통령도 이렇게 승리를 거둘지 몰라서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 계보원들을 반반 나눠갖고 민한당으로도 많이 출마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민당이 대승을 거두니까 민한당 의원들은 이제 무더기도 그 신민당에 입당을 시켜갖고 그 민한당 관제야당 민한당은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한국 역사상 신당이 돌풍을 일으킨 대표적인 선거였는데, 요거는 이 지금 그 민자당 그쪽의 뿌리보다는 이 야당 쪽의 뿌리, 물론 김영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야당 지금 현재의 여당 민주당 계열 쪽의 움직임이었죠. 그 다음에 92년도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이때 신당이 출연한 게 정주영이는 신당을 만들었어요. 워낙 돈이 많으니까 돈을 엄청나게 뿌렸는데, 정주영이도 선거를 뿌리고 나서 내가 돈을 얼마를 썼는데 표가 이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선거 브로커들, 선거판에 있는 정치 브로커들 먹고 살 일, 몇십 년 먹고 살 걸 챙겼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죠. 그런 소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종찬
그 지금 광복회장이죠. 이분도 그때 김우중하고 합쳐서 신당을 만들려고 하다가 김우중이는 포기했어요. 김우중이가 중간에 포기하니까 좀 어정쩡하게 나와서 새한국당으로 출마를 했다가 포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종찬 그 원장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홀로서기에 이제 실패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당을 만드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새정치국민회의죠. 그 김대중 대통령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부총재하고 국정원장 지냈었죠.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자주 찾아놨는데 이렇게 만들다가 빠뜨렸는데 민국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민국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2000년도에 그러니까 이해창이가 이제 선거에서 한번 졌잖아요. 97년도에 지고 다음번 선거에서 다시 나오기 위해서 다시 나오려면은 이 한나라당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갖고 그 굉장히 여러 명을 잘랐습니다. 아주 거물급을 잘랐는데요. 그 지금 기억나는 사람이 TK의 맹주라고 불렸고 킹메이커라고 불렸던 허주 김윤환. 그러니까 아마 이회창을 영입할 때 97년도에 영입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 민자당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내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다는 허주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야당 쪽에서는 이기택이하고 신상우가 잘렸고 뭐 또 그 국무총리 지내고 대선 주자 반열에 있었던 이수성이도 잘랐고 뭐 하여튼 굉장히 거물급이 많이 잘려서 공천 학살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린 사람들이 나와서 민국당을 만들었죠. 그리고 민국당을 만들 때 거기에 그거 참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 마지막 제라고 불렸던 장기표 선배가 거기에 가담을 했죠. 장기표 씨는 정말 제에서 훌륭한 인물로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데 잘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장기표가 이중의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대중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고 김대중이 좀 보수 정치인이다. 김영삼에 대해서도 같은 고향이에요. 김영삼하고는 나이도 비슷하고 김영삼이 아니라 노무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노무현 잘 나가고 김대중 잘 나가고 김근태도 또 제야 이제 트로이카라고 불렸죠. 그 이부영도 있고 이제 또 이부영인데 김근태는 이제 그래도 국회의원을 다 하고 했는데 장기표만 못했습니다. 능력이나 뭐 그 인품이나 뒤질 게 없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람이란 게 그쪽을 완전히 끊고 살면 몰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정치나 자기의 마음이 있으면 출세하고 봐야 한다. 모름지기 한 자리를 하기는 해야만 그런 게 덜 망가지는구나. 장기표가 그러니까 김대중하고 같이 할 수 없다 해서 민중당도 만들고 뭐 김근태나 뭐 누구나 할 수 없다 해서 하여튼 하여튼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그 한나라당에서 떨거지로 쫓겨나는 김윤환이나 뭐 그 패거리들하고 그렇게까지 해갖고 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민국당이라는 게 아마 이 신당 만드는 거에 허업을 받아놔서 신당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킹메이커 김윤환조차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김윤환은 그래도 좀 그 당시에 영향력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 전국 200몇십 개 지구당 중에서 160개 거의 3분의 2 이상 4분의 3 가까이를 후보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됐고 전국구에서는 한 명인가 뭐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당선시켰던 거고 제가 바깥에 만들어서 정당 만드는 거 제일 어렵다는 게 대표적인 게 민국당인데 자주 찾아놓고 하나 빠뜨렸네요. 또 문국현이라고 있었죠. 여기 우리 성공회대 바로 옆에 유한 대학이 있죠. 유한양행은 이제 대방동 쪽에 있지만 그래서 거기 유한 킴벌리 그래서 굉장히 그 창조 경영 창조란 말 갖고 해서 당 이름도 창조한국당이었어요. 창조한국당으로 500만 개 일자리를 창조하겠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그 설립자 유일한 박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건전한 기업으로 유명했고, 이제 그 기업을 이 전문 경영인으로서 또 유한양행을 더 발전시켜서 그 기업인으로 명성을 얻어서 그 상당히 젊은 층의 신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바람이 좀 부는 것처럼 그리고 이때가 이제 2007년 대통령 선거니까,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는 인기가 없었고 이명박이가 치고 나갔고, 그러니까 제3세력이 좀 생겨날 만한 여지가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득표를 못했습니다. 5%쯤 얻었는데 그래도 20대에서는 한 15%인가 얻어갖고 차기 가능성 있지 않냐 했는데 아마 이 당 만들면서 공천 허용금 받은 것 때문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의원직을 상실했죠. 그래서 정치 생명이 끝나버렸는데, 문국현 같은 사람도 이 새 정당을 만들 때 공천 헌금을 받아야 할 만큼 이 새 정당 만드는 게 돈이 많이 들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부자 아니에요, 부자. 재산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치고 나가는 사람은 그 재산을 포기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김대중쯤 되면은 그 재산을 포기하고, 이게 대기가 꽉 붙잡고 안 놓고 있으니까 A씨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포기하고 나서서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당선이 된 겁니다. 이게 대기하고는 도저히 그 선거 못 치르겠다 해갖고 더군다나 야당 시절에 재산을 포기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이제 하여튼 국민의힘에서도 그 정당을 갖고 이제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문국현이는 그 선거에서 2008년 선거에서 이명박이가 당선이 될 때 당선이 된 직후죠. 이명박 친이계에서 좌장 역할을 하는 게 이재호였는데 은평에서 이재호를 꺾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었으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문국현이가 조금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창조한국당이 당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그 대선 주자로서의 그 문국현은 좀 인정을 받는 그런 존재였는데 실패했고요. 박찬종도 있었고 또 조순도 있었는데 그런 건 시간 부족으로 좀 뺐고요. 정당사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정당 중에 하나가 그 안철수의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 이 당은 2016년 대선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박근혜를 심판을 했는데 박근혜만 심판을 한 게 아니에요.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그 당시에 당대표였는데 문재인을 이때는 심판을 하고 정신 차려라 해서 2017년도에는 밀어준 거죠. 그래서 호남 사람들의 전략적 투표 행위.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어차피 새누리당, 그다음 이 빨간당 그쪽이 당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 민주당을 질타하면서 국민의당 쪽으로 표를 몰아줬고, 서울에서는 그랬다가 표가 갈리면은 새누리당이 당선될 수 있으니까 그 표를 민주당에다가 몰아주는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성과죠. 의회 내에서 창당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만큼 또 힘이 있었고, 수도권에서는 다 떨어지긴 했지만, 거진 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38석을 얻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안철수를 안 받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매번 똑같았어요. 옛날 50년대에 그 조봉암 선생도 사실은 민주당에 들어가고 싶어 했죠. 민주대동파라고 하는 쪽은 조봉암 받아들여야 한다. 김성수 선생 같은 분, 장탁상 같은 분이 그 받아들이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조병옥이 전 김준현이 또 민주당 심파에 그런 사람들이 안 된다. 왜냐? 조봉암이는 빨갱이다. 한번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조봉암이 빨갱이라서가 아니라 조봉암이 들어오면 차기 대통령 후보가 조봉암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여기서도 그 안철수가 지금은 안철수를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안철수가 그 상당히 참신한 기대를 받을 때입니다. 조금 약간 실망을 하긴 했지만 이 선거에서 그 국민의당을 38석을 당선시킴으로써 건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합쳐서 야당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빌빌대다가 결국은 지금 그 국민의힘으로 갔고,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그러니까 계엄 해제 때는 좀 버티고 앉아서 계엄 해제 뭐 탄핵까지 같이 갔던가요? 그렇게 이제 그걸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몰락을 했죠. 보수 정당의 몰락을 보면은 이 보수 정당이 이제 어떻게 망해갔느냐. 이게 쭉 이름이 바뀌어갔는데, 이게 뭐 저 한나라당의 과거와 현재에서 누가 친일 친미에서 쿠데타하고 군사독재해서 경제 파탄 내고 찻대기하고 성추행까지 갔다. 뭐 이렇게 안 하는 짓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진화가 아니라 변태다. 변태는 두 가지 뜻이 있죠.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그런데 이제 이 당이 미래자를 좋아해서 미래한국당, 뭐 바른미래당, 뭐 그런 조합들이 있었죠. 자, 자유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한국의 정당은 독재자 중심으로 인물이 가면 끝나요. 그 패턴을 이제 되풀이해 왔는데, 자유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승만이 몰락하면서 이제 이승만 동상이 이렇게 끌려다니는 신세가 됐고, 그러면서 자유당은 사라졌습니다. 공화당 이제 그 황소를 상징하면서 나왔는데 별로 민주적이지도 않고 공화적이지도 않았던 정당이죠. 근데 박정희 총 맞아 죽으면서 사라졌습니다. 물론 일부 추종자들, 김종필 세력이 신민주공화당이라는 걸 만들고 그의 자민련으로 명맥을 유지했지만 과거의 공화당을 제대로 계승했다, 그렇게 보긴 또 어렵죠. 이제 전두환이가 민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민주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았던 자들이 만들었는데, 이제 이 전두환이가 감옥에 갔고 노태우도 넘어오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지고, 노태우가 견딜 수 없으니까 이 3당 합당이란 걸 했죠. 그래서 노태우가 야당인 김영삼, 그리고 또 그 구여당이었던 김종필과 합쳐갖고 이 민주자유당. 그러니까 이게 당명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그지만 일본이 자유민주당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이제 바꾼 겁니다. 그리고 3당 합당을 하려는 아이디어도 일본의 누굽니까? 불모지대의 주인공이었던 세지마 유조가 노태우한테 자문을 구해서 당신 이렇게 안 된다, 정계 개편해서 보수 세력을 하나로 뭉쳐야지, 이래서는 못 간다. 그래서 이제 세지마의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렇게 당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지붕 세 가족이 됐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됐는데, 이게 이제 뭐 별로 오래가지를 못했죠. 오래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이제 부산과 부산이 울산과 마산, 창원 그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김영삼이가 3당 합당을 하게 된 데는 여기서 정말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중심지가 마산, 창원과 울산이었는데, 그 사이에 낑겨 있었던 부산 입장에서는 이 노동자들의 어떤 혁명적인 진출, 이게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한국의 보수적인 민주화 세력이 이쪽으로 넘어갔고, 이 바람에 한국의 민주화가 굉장히 보수적인 경로를 밟게 되었죠. 반노동적인. 김대중도 세력도 김대중 대통령 개인은 진보적, 그러니까 그 그룹 안에서 제일 진보적인, 압도적으로 진보적인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나머지는 역시 이익 집단인데, 이게 지역하고 합쳐지면서 그래도 상대적인 진보성을 띄었던 겁니다. 그게 조금씩 저는 물갈이가 되어서 지금의 민주당은 김대중 때에 비해서는 훨씬 좀 변화했다고 보는데, 아직도 불만이 많죠. 예. 이거 한국의 뭐 정의당으로 대표되는 원내에서 진보정당을 실험했던 그 세력은 뭐 완전히 몰락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 실험은 실패했다고 자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 그러나 진보의 가치가 몰락한 건 아니니까 진보가 재정비를 해서 이 새로운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출발을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노태우도 이제 뭐 감옥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이가 그 3당 합당에서 이제 살아남았는데 김영삼도 이게 잘 안 되니까 신한국당을 만들었죠. 결국 그 내각 책임제로 가려고 하는 거를 막아내고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데 김영삼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는 많이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뭘 할지 아무것도 준비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라서 이제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일화를 남기면서 그 아들 김현철이가 저하고 동갑일 거예요. 그래서 이 김현철이가 그때 30대 중반에 고대 대학원생이었는데 소통령 또는 부통령 그리고 저 김영삼의 호가 거산 큰 산이라는 것도 있고 거제도 출신이니까 그 클 거자를 써서 이제 거산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빗대서 소산이라고 불리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다가 이제 아들은 구속됐고 그리고 IMF 위기가 왔죠. 그래서 김영삼이 하여튼 그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자존심 강한 김영삼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정권 교체도 이게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한국의 민주 세력이 그렇게 강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만큼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워낙 한국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싹쓸이를 당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한 세대여 만에 커져서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었던 거고. 97년도 그때 정권 교체가 될 때도 IMF 나라 망했죠. 그다음에 그 DJP 연합을 이뤘죠. 그리고 이인재가 나와서 500만 표 갉아먹었죠. 그 김현철 구속됐죠. 그리고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있었죠. 그러니까 요 5가지는 한 가지만 갖고 정권이 교체돼도 이상할 게 없는 요인이 5가지 이상이 겹쳐갖고 겨우 38만 표인가 차이밖에 안 날 만큼이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3당 합당을 한 게 7년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석의 70% 이상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렇게 되고 민주 세력은 김영삼, 김대중이 영호남에서 민주화운동 세력을 이뤄오다가 영남 쪽 민주화운동 세력이 뭐 거의 그러니까 노무현이랑 뭐 진보정당 쪽으로 간 사람들 몇 명 빼놓고는 다 광주학설 세력하고 야합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버렸는데 거기서 7년 만에 정권 교체를 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참 빨리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이 약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런 일이 있어서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창이가 등장을 했는데 이해창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데 줄을 잘못 섰다. 이해창이 김영삼 쪽으로 가지 않고 자기를 잘랐던 김영삼 쪽으로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물론 김영삼을 내쳤지만 김대중 밑으로 들어서 포스트 김대중을 했었으면은 저는 한국 정치가 이회창 본인도 대통령 한 번 했고 한국의 건강한 보수 세력이 사회 변화에 좀 연착륙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좀 갖고 있어요. 이거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국에 지금 건전한 보수 세력이 없잖아요. 진보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보수가 없는 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보수 정치판에서는 건강한 보수 세력이 완전히 소멸돼 버린 거예요. 저게 지금 국민의힘이 저게 저꼬라지가 뭡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도 못 하고 다음번 선거 걱정이 되니까 그 안에 그냥 다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튀어나왔을 때 국민의힘 후보를 자기 지역구 안에서 이길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목소리도 못 내고 국회 의석이 뭐 90석이 있으면 뭘 합니까? 완전히 세계 최대의 극우 또라이 정당이 돼버린 거죠. 그게 이제 포장만 갈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여튼 이해창은 그렇게 돼서 대통령 선거에 2번을 도전을 했는데 80년대 대법관 이해창은 굉장히 좋은 대법관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기준에. 물론 이해창도 이제 뭐 간첩 사건 뭐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한 판결이 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소수 의견 낸 거 참 빛나는 소수 의견을 많이 냈었고, 그래서 양심적인 보수 역할을 저는 이해창이나 또 대법원장진의 이일규나 그런 분들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와서도 그런 건강한 보수로서의 어떤 그 기대를 가졌었는데 좌절하고, 그 다음에 2004년도 그러니까 98년 선거에서의 97년이죠. 97년 선거에서 이해창하고 2002년 노무현하고 붙었을 때 이해창하고는 또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 훨씬 더 오른쪽으로 가버렸고, 그 선거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오른쪽으로 가버렸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창을 대신해서 등장을 한 게 이명박이었는데, 이명박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87년 노동자 대파업, 이명박이가 원래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그 육삼 반대, 그러니까 이재호하고 같은 세대로 육삼 반대 투쟁을 같이 했고, 이명박이 그 내란죄로 재판받는 사진도 있고, 배고파 못 살겠다, 악덕잡을 잡아먹자 라는 엄청난 구호를 또 부르짖기도 하고, 그리고 87년도에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40대 때, 그러니까 그 현대건설 사장 지냈죠. 현대건설 사장 지내고, 그때 울산에서 파업할 때 이제 그 대타협이 이루어졌을 때 같이 이제 그 체결을 할 때 노동자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단상에서 유일하게 팔뚝질하면서 같이 따라 불렀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합리적인 보수, 운동권 출신이고 뭐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빨대 꽂아서 쪽 빨아먹고 튄 먹튀 해버린 그런 아주 저질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다가서 최다 득표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이 최다 득표 맞습니다. 최다 표차, 야당하고 최다 표차였는데, 여기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 유권자가 한 300만 명 이상 늘어났는데,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5년 전에 얻은 득표수보다 50만 표 이상이 적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노무현을 찍었던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한 600만 명이. 그래서 표차가 이게 520만 표, 아마 마지막에 550만 표인가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정동영 후보를 저희 국사학과 선배니까 좀 놀렸죠. 아, 형님, 그 표차는 안 깨질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 정치가 워낙 그 격동이 심하다 보니까 그 표 차이가 깨졌죠. 2017년도에 그 10년 만에 깨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큰 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가 그 재집권을 하고 잃어버린 10년 하면서 이제 돌아왔는데, 이명박이도 감옥에 갔습니다. 물론 뭐 이거 이명박 당선되는 과정도 얘기하자면 뭐 에피소드가 많습니다만 감옥에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여기에 보면은 친박연대라는 게 나오죠. 아까 친박연대 얘기를 안 했던가요? 친박연대도 이게 정말 웃기는 건데, 정당 이름이 친박연대예요. 근데 친박연대를 보면은 이게 또 이 친박연대도 사진 만들다가 빠뜨렸네요. 친박연대 만들 때도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때 친박연대는 정당을 어떻게 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냐면, 정당을 샀어요. 새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조그만 정당 하나를 사갖고 그거를 신장 개업을 한 겁니다. 아마 그 정당에 빚이 많았는데 그 빚을 다 갚아준다고 했는지 절반을 갚아준다고 했는지, 정근모라고 있었습니다. 정근모라고 물리학자로서 이제 굉장히 수재였죠. 그래서 아마 경기고등학교에 들어갔다가 넉 달 만인가 검정고시를 봐갖고 서울대를 들어갔고, 서울대에서도 공부를 잘했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22살인가 3살에 최연소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게 50몇 년 동안 깨지질 않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젊은 여성 과학자가 나와서 그 기록을 깼죠. 22살 몇 개월에 해서 정근모보다 몇 달 앞서 깼는데, 하여튼 정근모가 그런 이제 수재였고,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인가 했죠. 노태우 때 한 번 하고 김영삼 때 했던가, 하여튼 그 2번인가 장관을 지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좀 또 이상한 기질이 있어서, 그러니까 기독교
맹신자고 창조과학 신봉자인 것 같아요. 과학자인데. 뭐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그때 정당을 만들어 갖고 나왔는데 무슨 돈으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당을 만들었고 그게 뭐 참주인 연합인가? 정당으로 등록이 돼 있었는데 그 정당을 샀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그 당명도 친박연대.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이름을 가진 정당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박근혜 그리고 자기들은 당선되면은 한나라당으로 복귀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명박에 의한 공천 대학살이 있었거든요. 이명박 공천 대학살을 당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서 그래서 이 민국당은 실패했지만 친박연대는 성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는 또 나름 요거는 이제 그 전에 일이죠. 그 나름 2004년도에 이 한나라당 대표가 돼갖고 이 탄핵 역풍을 맞았을 때 이거를 잘 수습을 했죠. 그래서 그 천막상 사찰이고 해서 잘 수습을 해서 박근혜가 살아났고 선거의 여왕 소리 듣고 그렇게 공천 대학살을 당했는데 친박연대를 살려서 이제 귀환을 했어요. 그렇지만 박근혜도 이렇게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서운 민심, 이 박근혜 정권이 심판을 당하는 그 일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새누리당으로 이제 바꿨는데 탄핵당한 다음에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바꿨고 자유한국당에는 뭐 지지율 0%대의 후보가 난립했다. 뭐 이제 이름도 가물가물한 사람들이 많네요. 그리고 이 선거에서는 그 홍준표가 나왔지만 문재인과 이제 큰 표 차이로 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때는 대표가 황교안이었어요. 근데 뭐 황교안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황교안도 뭐 아주 형편없이 추락을 했죠. 장동혁이는 아마 황교안보다 더 추락을 할 겁니다. 가진 게 황교안보다 내세울 게 더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황교안이는 그래도 자기가 약간의 대선 주자급으로 기대를 모은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박근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고 현직 국무총리도 있으면서 수습을 하고 보수 쪽에 워낙 인물이 없다 보니까 그 황교안으로 좀 기대가 몰리고 여기도 이제 알고 보니까 기독교 꼴통의 극우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뭐 형편없이 추락이 됐었습니다만 그 시절에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조금 지금 장동혁이보다는 훨씬 낫어요. 장동혁이는 전환길한테 좌지우지 당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대표가 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유석춘이 내세워갖고 신보수주의 깃발을 들겠습니다 했는데 정돈 이 양반 굉장히 명민한 사람이었는데 심한 우울증으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안타깝게 됐습니다. 저는 한 번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고 아주 명민한 사람이더라고요. 이명박의 오른팔 역할을 하다가 이명박한테 칼 맞았죠. 그리고 보수 쪽에서 나름 쓴소리를 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 됐어요. 그래서 친박은 수구고 자유한국당은 곧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말이 틀리질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포장을 하고 자유한국당 오행시를 지어주세요 해서 오행시를 아주 근사하게 지었는데 이게 자유한국당이 하여튼 어떤 거였더라 하여튼 예, 굉장히 풍자한 시간인데 이게 아닌 것 같네요. 하여튼 자유한국당을 이렇게 새로 읽어보면은 아주 웃기는 얘기가 되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해서 민주당이 180석으로 집권당이 기록적인 압승을 했고 국민의힘을 상대로도 또 기록적인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 면에서는 2024년 선거가 훨씬 더 튼튼했죠. 그리고 그 튼튼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또 계엄 진압을 할 때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민의힘이 이렇게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만
윤석열이 등장을 해서 윤석열이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했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로 잡은 정권을 어떻게 5년 만에 내줍니까?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80%에 가까운 지지율이면 제가 농담으로 계속 얘기합니다만 토지 개혁도 해볼 만한 지지율인데 근데 아무 개혁을 안 하고 정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탓 안 하고 자기가 부족해서 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범야가 기록적인 대승을 했고 한동훈이는 선거 한 번 치러서 정말 선거 역사에 남는 기록적인 참패를 했고 그러니까 한동훈도 안에서 리더십에 안 쓰는 거죠. 그리고 뭐 대통령 저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가 된 거고 법무장관 경력 갖고 된 건데 그거 다 윤석열이가 시켜줬는데 윤석열하고 어긋나 버리니까 우선 그렇다고 자기가 그 어떤 그 바깥에서 달렸는데 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겁은 많아갖고 덜덜덜 떨고 그러니까 정말 정치인이라면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 던지는 맛이 있어요. 김영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감 좋았습니다. 철학은 없었지만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지만 철학은 없는 사람이지만 감 좋았고 깡 죽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걸고 투쟁도 했었고요. 23일 단식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단식했어요. 그래서 판을 바꿨습니다. 전두환 정권 그 초기에 우리가 그렇게 그래도 전두환을 그 7년 만에 뭐 완전히 끌어내린 건 아니지만 6월 항쟁으로 가는 길목에서 김영삼 공 매우 큽니다. 김영삼이가 3당 합당을 해서 스스로 그 자기 공을 망쳐버려서 그렇지 민주화에서 보수 지도자로서 김영삼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김영삼이 보여줬던 뭐 결기가 있습니까? 깡이 있습니까? 정치 경험이 있습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한동훈이 깨진 거고요. 윤석열이가 이렇게 어퍼컷 갖고 나왔지만 정말 헌법의 어퍼컷을 날린.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가서 지금은 더 추체해졌죠. 요건 계엄 직후 그 헌법재판소 사진이고 지금 뭐 재판 오늘 구형이 있을 텐데 뭐 하여튼 더 추체해진 모습인데 아마 현실감을 아직도 현실을 감각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참 그 윤어게인 외치는 놈들도 깝깝하겠다 하는 게 모든 것은 내 잘못이다.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우리 후배 내 말 따른 애들은 봐줘라. 이게 그러니까 그래도 내란을 일으켰던 놈의 대장이면은 그거 해야 하는데 아니 너 왜 나 안 말렸어? 어? 그리고 뭐 계몽령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할 짓입니까? 정말 정말 치사하고 웅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내가 뽑은 건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 책임이 큽니다. 자원자를 대통령 뽑아놓고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10대 20대에 많다는 게 참 큰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죠. 한국의 보수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유승민이 이준석이는 그나마 나가서 그 딴 살림 차려서 성공한 케이스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뭐 그 가능성이 없죠. 그놈의 저 젓가락 발언 때문에 이준석이는 나름 성공을 했습니다만 한국 정치 사상 가장 안티가 많은 우리 유시민 작가가 정치할 때 팬들도 많았지만 안티도 많이 물고 다녔죠. 어떻게 옳은 말 그런데 유시민 안티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옳은 얘기를 저렇게 싸가지 없게 하자. 유시민이가 똑똑하고 유시민이 얘기가 맞다. 그거는 안티들도 거의 대부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준석은 그거 아니죠. 아주 혐오롭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극혐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이준석은 저는 그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한국 보수가 아무리 망가졌다 한들 그 이준석 내세워서 뭐를 개혁할 수 없습니다. 저게 죽지 않고 오래 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준석
뭐 가능성 미래의 가능성 없고 한동훈 더더욱 없고 유승민도 끝난 거고요. 뭐 이렇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삭발하고 하는데 뭐 어쩌다가 한국 정치가 전광훈이 고성국이 그 입에 놀아나는 그게 됐습니다. 뭐 괴멸 위기에 몰렸던 거 이거 뭐 저 옛날 신문입니다만 그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 통해서 망해가는 모습들을 쭉 우리가 본 거고 여기 이 내용을 갖고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게 뭐가 남았습니까? 윤어게인 세력들 부정선거 세력들만 남아서 그거를 원내의 지금 머릿수는 많지만 다음번 선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수도권에서 폭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한. 근데 결정적인 실수를 할 것 같지는 않죠. 이재명 대통령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면 영악한 거고 아주 영리하게 판을 잘 가고 있죠. 잘 그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선거 아직 이제 28년이니까 총선은 많이 남았고 대통령 선거는 이제 훨씬 더 남았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렇게 폭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잘해서 판이 바뀐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쪽의 결정적인 실수. 그러니까 우리 진보 진영도 그렇잖아요. 집권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만 그런 덕을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김대중 대통령 할 때도 저쪽에 자살골 아주 오지게 자살골 넣었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이 있었고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될 때는 윤석열의 계엄 똥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자살골 때문에 판이 바뀌는 거였어요. 그런데 민주진영이 이런 자살골을 또 낼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자살골을 넣은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기본만 갖고 가면은 이쪽이 다시 일어설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20대, 10대들의 어떤 박탈감, 부담감. 그게 극으로 쏠려 있는데 그거 아니야 하고 이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작업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이제 장기적인 과제이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보수가 스스로 회복해서 일어날 가능성 이런 식의 신장개혁 100번 해봐야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왜냐? 진정성이 없잖아요. 뭐 인물을 내지 못하고 용병. 자, 진짜 사과 이건 사과도 아니죠. 이거는 애원이었는데 무릎을 꿇을 때 이번에는 무릎 꿇지 않았지만 뭐 앞에 쭉 사진들 보신 그 무릎 꿇는 장면에서 어떤 진정성이 보입니까? 근데 여기 이제 참 우리 역사에서 가슴 아픈 무릎 꿇는 장면들이 나오죠. 잘못하지 않았는데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부모들. 그리고 장애인 특수학교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몇 시간씩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데 1시간 반, 2시간 운전해서 데려다 주고 또 데려오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장애인 학교들이 많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거 생기면은 그거 무슨 혐오시설이라고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난리를 칩니다. 물론 서민들 아파트 하나가 자기 전 재산이고 그게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게 목숨 걸고 그렇게 막아야 할 건 아니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모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는 아니죠. 호소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픕니다. 이건 진정성이 묻어나죠. 정치인 중에서는 이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이죠. 그래서 옆에 안내견이 같이 있습니다만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대표 할 때였습니다.
이준석이가 저 약자 붙잡아서 혐오 발언하는 선수 아닙니까? 저 장애인 이동권을 탁 잡아갖고 이제 그걸로 얼마나 야멸찬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때 사과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사과를 했을까요? 장애인 연대한테만 사과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장애인 연대한테도 사과했죠. 그런데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한 거에 정치인으로서 사과를 한 거예요. 이 문제는 정치가 해결했어야 할 문제인데 정치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사과한 거예요. 이런 사과는 진정성이 있죠. 이 사과하는 데는 혼자 왔잖아요. 안내견이 같이 사과를 했네요. 그 옆에 박경석 장애인연대 대표 앉아 있는데, 물론 김혜지 후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과부사정 혼합이 간다고, 시각장애인이지만 저 지체장애가 있는 분들, 이동권이 직접적인 제약을 받는 분들의 그 사정을 그래도 누구보다도 이해를 잘 하는 건데, 정치인으로서 이 시민들에게 사죄를 했다는 점, 그리고 시민들에게 불편하지만 참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건 호소를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죠. 근데 지금 이 신장개업에는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과는 사과도 아니다. 이 신장개업 해봤자 별 볼 일 없다. 장담컨대 6월달 지나면은 누굽니까? 장동혁이는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바꾼 당, 그때 당 이름에 뭐가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바꾼 당, 또 바꾼 당은 틀림없이 당명을 또 바꾸자고 하든지 당이 해산되든지 쪼개지든지 아마 윤석열 그룹에서 당을 더 장악하고 선거도 끝났겠다 아예 포기하고 영남자민련으로 살아남아서 그 재산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탄핵 해산 시켜갖고 정당을 저걸 환수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당 해산이라는 게 통합진보당 해산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또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찌 될지 여태까지 현지수로 보면은 100번 해산당해도 마땅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좀 더 두고 봐야 할 문제이고, 일단 내란 수계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어떤 처벌, 그게 마무리된 다음에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동혁이가 당을 또 바꾼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섰지만 이게 다 부질없는 쇼쇼쇼다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 댓글 읽어드리지 못하고요. 다시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반헌법 행위자 열전 후원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저는 이제 출판사에 인쇄 넘기면서 야 끝났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10년 동안 애를 써서 원고를 썼는데 고칠 때가 들여다볼 때마다 자꾸 나온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늦어도 2월 달에 안에는 내는 걸 목표로 해서 1, 2, 3, 4권 전부 12권 중에서 1, 2, 3, 4권인데 그 4권만 해도 한 3,400페이지가 됩니다. 4권만 해도. 그러니까 책 10권쯤 나오는 300페이지짜리 책으로 치면 10권쯤 나오는 셈이에요. 그래서 아주 방대한 작업을 저희가 해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5,000원, 10,000원 후원해 주신 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간당간당하고 위태위태합니다. 근신이 지탱하고 있는데 후원 부탁드리고요. 후원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쓴 책 한 권씩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